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리학연구소 16번째 이야기, 인간이 매개체가 된 유기적 인식론의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매개체라는 것은 우리가 형이 매개자죠. 그래서 이 매개자가 상과 하를 소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통자가 바라보는 그런 인식론이 우리는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해서 유기적 인식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분명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에 존재하는 자, 그들의 만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만물 중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두 세계를 매개하는 자가 사람이자, 또한 두 세계를 매개하여 설명할 수 있는 자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 세계를 매개하고 있는 매개자로서 인간, 즉 사람은 두 세계의 소통처에 따라서 소통할 수 있는 매개자이자 소통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소통처가 어떻게 되냐면은, 보세요. 이게 소통처라는 것은 장소예요. 장소. 이게 장소인데 형을 기준으로 상과 하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이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장소 이렇게 되는데, 이 장소를 처라고 얘기하고, 이 처를 이 처를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발음을 통해서 우리는 상과 하가 연결이 되고, 이 발음의 우리의 내재적인 형의 모습을 선이라 하고, 이게 하와의 관계적인 모습을 우리는 의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두 세계의 소통처에 따라 소통할 수 있는, 그랬으니까 이때는 발음에 의거하는 매개자이자 소통자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세계를 소통하는 소통자는 두 세계를 매개하며 두 세계를 연결한다는 거죠. 뭘 가지고요? 발음을 가지고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명하는 매개자가 됩니다. 과거 이러한 두 세계를 소통을 하면서 살았던 사회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재정일치 사회라고 해서 제사장하고 통치자를 같이 겸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종교적인 국가에서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한 사람의 제사장 겸 통치자로서 두 세계의 소통자이자 매개자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즉, 한 사람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함께 다루었던 시대라는 거죠. 이러한 시대의 매개자가 두 세계를 매개할 수 있는 것은, 그랬어요. 두 세계를 매개할 수 있는 것은 일치 상태의 발음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세계를 매개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발음이 유지되는 상태, 이 두 세계를 매개하는 매개자가 발음을 유지하는 상태는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맑은 영혼을 잘 보존하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맑은 영혼을 보존하는 자는 일치 상태의 발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맑은 영혼을 유지한 자는 일치 상태의 발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드러남의 결과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양태가 보이는 세계를 통해 발현되게 되는 것을 우리는 표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지금 맑은 영혼을 잘 보존하는 건데, 이 맑은 영혼을 유지한 자는 일치 상태의 발음이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이러한 드러남의 결과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양태가 보이는 세계를 통해 발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세계에서 발현되는 맑은 영혼은 일치 상태의 발음으로 지혜를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맑은 영혼을 내가 보유하고 유지하고 있으면은 이게 일치 상태의 발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떻게 해요? 지혜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의 지혜스러움을 우리는 중용이라고 칭하기도 하고 권도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맹자에 의하면은 이치를 밟는다, 진리를 따른다 해서 천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매개자는 이러한 천형으로서의 지혜의 발현을 통해 드러나는 현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천형을 따르는 매개자는, 이치를 따르는 매개자는, 진리를 따르는 매개자는 자신의 내적 관계로 선을 잘 유지하고 이에게는 맑은 영혼을 잘 보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적 관계로는 의의 관계를 실천하니까 이거는 결국은 우리가 내적 선을 외적인 의에 바람직한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을 실천하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의 다름에 따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바람직한 관계 설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음에 따른 관계를 맺은 시대를 바람직한 관계를 설정하는 이 시대를 뭐라고 해요? 정도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시대는 권도와 중용이라는 실천 도구를 통해서 현실로 발현하게 되는데 이 발현이 되는 것이 정도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도의 시대는 자신의 내적 관계로 선을 잘 유지하고 즉 맑은 영혼을 잘 보유하며 외적 관계로는 맑은 영혼이 외부로 드러나는 일치 상태의 발음을 유지하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양태 즉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이는 세계로 동일한 성질의 양태를 바탕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양태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한테 내적으로는 얘가 선함, 맑은 영혼으로 드러나고 외적으로는 얘가 어떻게 해요? 의, 발음의 관계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러한 정도의 시대는 각자의 맑은 영혼을 잘 보존하고 유지해서 나 이외의 것들과 관계를 의가 바탕이 되는 발음을 드러내는 시대가 정도의 시대인 것입니다. 이 발음을 드러내는 정도에 따른 시대는 발음에 따른 지혜가 충만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발음에 따른 시대는 결국은 갈등이 최소화가 되거나 아니면 갈등이 없는 시대가 되겠죠. 따라서 그 세계는 조화로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정도의 시대인데 정도의 시대는 우리는 조화가 이 세상을 모든 것으로 관여되어 있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조화의 시대는 조화로움이 풍만해지는 사회가 되는 것이며 발음에 입각한 사람이 공동체 이론으로 동참하게 됩니다. 발음에 입각하니까 모든 것이 발음에 따른 형태의 조화가 이루어지겠죠. 이러한 동참은 공동체에서의 일치 상태의 확장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일치 상태의 확장이 가져오니까 나 이외에 너, 상대, 기타의 것들과의 바람직한 관계가 맺어진 것 이런 것을 우리는 일치 상태의 확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이론들이 모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의 매개자와 같은 삶을 살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 태도라는 건 결국 뭐예요? 나도 좋고 너도 좋은 자리이타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거라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는 바람직한 관계 설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이것을 우리는 그 역사적 흐름으로 보면은 과거 그리스의 중용이라는 개념이나 아니면 우리 동양에 있어서의 이 유교에서 중용의 개념, 그 다음에 맹자에 있어서의 천용이라는 그 언어로 문자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 이론이 지닌 태도가 주변으로 확장되면서 공동체의 발음에 대한 성장을 키우게 되겠죠. 이 공동체의 발음에 대한 성장을 키운다는 얘기는 공동체가 조화로운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발음에 대한 성장은 보이는 세계에서 바람직한 관계를 맺는 조화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자리이타로 현현이 되는 거예요. 나도 이롭고 너도 이로운 관계. 그럼 결국은 뭐예요? 이게 우리가 공존하는 삶을 살자. 나의 이익을 위해서 너의 것을 빼앗는 게 아니라 나도 이롭고 상대도 이로운 형태로 현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현현된 사회로는 유교의 대동사회, 노자의 소국가민, 하나님의 천국, 석가모니의 불국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상사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상사회는 사실 불가능한 게 아니라 가능한 세상이에요. 결국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는 누가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그건 사람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이. 그래서 모든 문제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도맡아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면서 혼란을 야기시키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하죠. 그러나 바람직한 공동체의 성장이 더욱 확대되면서 공동체의 안정이 지속되어야 하나, 일부 공동체 이론들이 개인의 욕심, 나의 이익, 자신만, 우리만의 이익 혹은 편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이 발생이 되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러한 것을 염려해서 노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동체가 너무 크면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다 해서 이 사람은 소국가민 적은 백성으로 통해서 우리가 조화롭게 잘 살아보자 라고 자연스러움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체가 형성됐죠. 이러한 공동체가 국가, 나라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정부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리더의 무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이익 집단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리더 중에 일부가 이익에 대한 이게 자리 이타가 아닌 자신만의 탐욕 내지는 자기 집단만의 탐욕으로 인해 이 일치 상태의 발음에서 이탈이 됩니다. 즉 맑은 영혼을 보존할 수 있지 않다는 거죠. 이게 흑심이 들어갔다는 거죠. 흑심이. 그래서 공동체 갈등을 겪게 되고 이 공동체의 부조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동체의 갈등이나 부조화는 많은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제대로 자리를 잡기 전에 우리가 바로 회복을 해야 되는데, 발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발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러한 부조화는 공동체의 무리 중 일부가 자신의 이익이나 편함을 추구하게 되면서 공동체 집단이 추구하는 일치 상태의 발음이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치 상태의 발음이 상실하게 되면
조화로운 사회에서 갈등과 다툼으로 인해 분열이 발생하기 시작이 되죠. 왜 그러냐면은 이익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이익을 자기만의 공유를 하고 아니면은 자기 집단만의 공유를 하기 시작하면서 분열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의 분열의 조짐은 공동체의 결속이 되었던 힘, 그것이 발음이었는데 이 발음이 유지되는 일치 상태가 깨지는 현상이 나타나죠. 이 일치 상태가 깨지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즉 금이 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일치 상태의 발음이 금이 가면서 공동체는 어떻게 돼요? 비도덕적인 상태가 확산하게 됩니다. 이 비도덕적인 상태가 확장이 된다는 얘기는 모든 게 이익에 매몰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얘기는 발음보다는 이 부정이 이제 득세를 하는 시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일치 상태의 무너짐은 사소한 이익과 편함을 추구하려는 개인들의 욕심이 드러나는 것이고 이 욕심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발음이 흔들리고 바르지 않음이 발생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기에 바르게 사는 사람보다는 바르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에서는 더 잘 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심화가 되겠죠. 그래서 공동체에서 이러한 일치 상태의 발음이 유지되지 못하는 것이 공동체 이론 중 일부가 자신의 이익과 편함만을 위해 자기 입장만을 요구하는 거죠.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하나의 국가란 공동체가 생기면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의무는 안 하고 권리만 주장하는 그러한 바탕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발음의 둑이 무너지게 되고 이러한 발음의 둑이 무너지면서 공동체의 이론 중 나만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만을 위한 것을 키우게 되는 부정의한 기회가 이제 점차 드러나는 거죠. 결국은 이 부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부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거짓이에요, 거짓. 무슨 거짓이요? 무슨 거짓? 나만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만을 위한 거짓이죠. 나만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만을 위한 것. 이건 이건 거짓이에요, 거짓. 거짓으로 인해 우리는 발음이 어떻게 돼요? 부정이 되는 거고 이 부정으로 인해서 우리는 공동체가 어떻게 돼요? 혼란이 야기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공동체 사회에서 바르지 않은가 발음의 대립으로 인한 갈등과 다툼의 소용돌이에서 휩쓸리게 되죠. 그래서 역사는 지금 어떻게 보면 두 관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부정의 역사냐 아니면 정의 역사냐 이렇게. 그래서 부정의 역사라는 것은 그만치 타락된 공동체가 지속되어 왔다는 거고 정의 역사라는 것은 타락된 그러한 공동체를 바르게 잡으려고 많이 노력하면서 살아왔던 역사를 말하는 거죠. 이러한 갈등과 다툼은 결국 일치 상태의 전이람을 보존하거나 유지하게 못하게 되죠. 왜 그러냐면 이 보이지 않는 상태의 세계의 양태를 보이는 세계에서 흔들어 놓은 거예요. 흔들어 놓고. 흔들어 놓으니까 그게 불선이 되고, 이게 불의가 되고, 부정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치 상태에서의 전이람이 무너지는 것은 개인적으로 평정심이 깨지면서 가슴이 두근거림과 함께 혼잡함과 두려움을 급속하게 불러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한 번에 나쁜 짓을 하기에는 되게 힘들지만 두 번, 세 번 하기에는 쉽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혼잡함과 두려움은 공동체가 발음보다는 바르지 않음을 급속히 확대해 가면서 왜 확대가 돼요? 이익을 챙기려고 하니까 남을 속이고 거짓을 행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혼란한 사회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의 혼란함은
개인의 이익과 편안함으로 인해 일지 상태의 조화로움이 깨지게 되겠죠. 그래서 공동체의 갈등을 가져오고 공동체의 갈등은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게 되면서 크게는 어디로요? 전쟁으로 비화가 되기 시작을 하죠. 이러한 전쟁이 공동체의 커다란 변화를 양상을 하게 되고 마침내 이 전쟁으로 인해서 한 시대의 흐름을 변화를 발산시키는 실타래가 되기도 하죠. 그게 우리는 지구상에 있어서의 가장 큰 전쟁이었던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앞으로 제3차 세계대전이 나온다고 그러죠. 그 결국은 누구예요? 이 일지상태의 흔들림이에요. 일지상태의 흔들림. 예. 그게 이익과 자기의 편함,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러한 작은 이익과 편함이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시대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결국은 부조화의 시대에 이르게 되고 이러한 시대에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는 나만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만을 위한 것을 만들어 가려는 갈등과 분쟁의 기간을 거치게 되겠죠. 그리고 이때의 통치자는 권력이 힘센 자로 넘어가겠죠. 재정일치 사회에서 일치된 사회가 아니라 이게 재정이 이제 분리가 되는 사회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재정일치 사회가 끝나고 제사와 정치가 분리되는 세상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일치 상태에서의 전이람이 무너지는 것, 이것이 결국은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가져온 원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종교와 정치의 분리로 인한 각각의 역할을 살펴보면 종교는 지혜로운 자를 대신하고 정치는 힘센 지도자로 성장하는 시기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종교와 정치의 분리로 인해서 정치 지도자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불안한 상황이 되면은 누구를 찾아가요? 지혜로운 자를 찾아가고 상의를 하죠. 그게 뭐냐면은 종교인을 찾습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도 요즘의 세상에 있어서의 모든 국가가 어려움이 처음에는 누구를 찾습니까? 나라의 어른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를 찾아가죠. 그래서 지혜로운 종교인과의 대담을 통해 공동체를 위한 바람직한 결정을 하려고 노력하는 태도는 이러한 입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매개하는 자, 그 자가 지혜로운 자죠. 그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이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정일치라는 두 세계를 이어왔던 겁니다. 이 두 세계를 매개하는 자가 자신을 중심으로 두 세계를 바라보면 이원론적 세계로 이원론적 세계로 보일 거예요. 왜? 매개자가 자신을 중심으로 두 세계를 바라보면 매개자가 바라보는 세계를 어떻게 해요? 두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로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매개자가 소통처에 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매개자가 두 세계를 매개함으로 인해 온전한 세상이 완성된다는 것을 알면 세계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분리하여 볼 수 없는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세계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이 매개자는 어디에서의 매개자예요? 통합처, 소통처. 이 통합처, 소통처에서 바라보는 세계를 지닌 관점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걸 제가 부르기에는 유기적 인식론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러나 이러한 통합적 인식을 지닌 매개자 입장이 아닌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분리된 세계로 인식하는 자들에 대한 입장으로 세계를 분리하여 보면
세계는 이원론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매개자가 자기가 소통처에 있지 못하니까 결국은 소통처에서 떠난 그 소통처에 떠난 어디에요? 아, 나는 보이는 세계에만 존재하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는 또 다른 세계였던 모양이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죠. 따라서 그것을 우리는 이원론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때의 이원론적 입장을 주장하는 이들은 두 세계의 경계인이지만 매개자의 역할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그 자신을 보이는 세계의 한 존재로만 보려는 모호한 입장을 지니게 됩니다. 이러한 모호한 입장의 모호성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으로 포장을 하고 종교를 만든 것 아닌가? 그리고 보이는 세계를 두뇌와 오감으로 나누어 보니 합리론과 경험론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지금 치장을 한 세상이 아니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이 두 세계를 분리하지 않는 유기적 인증론으로 바라보는 힘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힘은 맑은 영혼을 유지한 자가 가질 수 있는 거고, 맑은 영혼을 유지한다는 것은 일지 상태의 발음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유기적 인식론의 관점을 지니기 위해서는 맑은 영혼을 유지한 자가 일지 상태의 발음을 맑은 영혼을 유지한 자가 되거나 일지 상태의 발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기적 인식론은 세계를 통합해 보는 힘을 가지게 되죠. 이 통합해 보는 세계를 가진다는 것은 나만의 이익이나 아니면 우리만의 이익이 아닌 우리의 공동체의 이익으로 쳐다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체험적인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라고 했어요. 이 체험적인 부분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4대 성인 또는 크게 이제 도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체험적인 부분을 갖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체득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체득처를 없다 하더라도 세계를 바로 보는 눈, 정견의 입장을 견지하게 하는 일지 상태의 발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맑은 영혼을 유지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일지 상태에 있어서의 나의 발음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유기적 인증론, 즉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기적 인증론은 세계를 통합해 보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체험적인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그랬어요. 즉 체득처가 없다 하더라도 세계를 바라보는 눈은 정견의 입장을 견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견지하는 입장이 뭐예요? 일지 상태의 발음이 유지되는 거죠. 이거는 일지 상태의 발음이라는 거는 믿어서도 되는 게 아니고 합리론이나 경험론으로 읽혀지는 세상도 아닙니다. 그건 오로지 그 자신이 맑은 영혼을 유지하거나 아니면은 일지 상태의 발음을 지킬 줄 알 때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유기적 인식론을 할 수 있는 자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유기적 인식론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유기적 인식론에 따른 세계관을 이번 16번째 이야기에서 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